전국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45일 만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추가 경정안보다는 조금 다소 낮아졌다. 또 규모가 작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전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11조 1,869억인데요. 네. 11조 333억으로 줄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항상 기치로 내세웠던 일자리 문제, 예. 그 공무원 일자리를 더 증원하겠다는 부분에서 이제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 이것을 이제 여당에서는 제시했는데 전액으로 삭감되고요. 그 대신에 이것을 이제 목적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을 4,500명을 원래 정부안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2,575명으로 줄여서 네. 중앙공무원을 채용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가뭄 대책이라든가 물 대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야당의 요구들 받아들인 케이스가 되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국공립 어린이 지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추경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란이 있었지만은 여당의 양보 또 야당의 양보 합의에 의해서 하여튼 결과는 하여튼 간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은 추경이 통과됐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어쨌든 다행인 것은 추경안에서 이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이제 됐던 게 전체 추경안의 규모는 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예. 이 80억의 야당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 80억이 포함됨으로 하면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80억을 이번에 이제 야당의 어떤 입장을 여당에서 일단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8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지방 공무원들 플러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경찰 공무원 부사관들은 이미 다 이제 그 2,572명으로 일단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비가 첫 3개월간에 두 배. 두 배가 아니고 약 한 그렇죠. 2배 정도. 지금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두 배는 그런 아니에요. 부분들은 상당히 반영되고 어쨌든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추석 전에 75%를 일단은 그 집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바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75%가 바로 반영이 되면은 그것이 실물 경제로 가서 이 경제가 선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이제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소위 선선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정부에서 빨리 이제 집행을 해서 또 더 중요한 건 또 불효불급한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또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약 1만 명 정도 지방 공무원, 지방 교부금 예산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이건 지방에서 채용하는 거죠. 지방 정부에서 7,500명 정도, 소방관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인해서 약 1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공직에서 나타나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 예를 들면 사회복지 관련된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약 8만 4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빨리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채용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공고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급한 불을 끄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성장이 늪에 있는데 11조이라는 돈을 풀므로 인해서 약 0.2% 정도의 경제 성장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3%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혹시 달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까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에 45일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이제 가장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추경의 생명에도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우여곡절 끝에 좀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정부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이제 시작했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 이후 패배 이후에 야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키였거든요.
정치적인 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키를 정치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달성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국정개혁 과제를 나갈 수 있고 국정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대립한 것이죠. 그래서 여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립됐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하여튼 물론 추진 과정에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자문과 논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통과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원을 좀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했다는 공공일자리 향후 계획 이 부분을 좀 이번 국회에서 막아내면서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쌍방간에 나름대로 득실이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을 한번 먼저 보고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 드문 또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또 문제가 됐고 투표가 지연이 되기도 했고, 또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또 퇴장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전략 부재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없어도 일단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참석이 지금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합쳐서 40명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40명이 지금 불참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의총에서 일단 본회의 표결 자체는 참여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 하더라도 사실 정족수는 채울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140석하고 180석 정도 되니까 뭐 좀 일부 빠졌다 하더라도 150석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서 결국은 이제 좀 참여해달라, 본회의 참여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의석을 구워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근택 원내대표가 이게 이번에 추경의 최대 지금 도와준 사람은 우리 자유한국당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야당에 제가 좀 전에 여당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전략도 부재 있지만 앞으로 이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없이 할 수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을 우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막상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이것을 볼 때는 앞으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뭘 하겠다라 하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과 앞으로 공조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세수 문제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입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 세금 지금 정액, 직접세와 간접세든 어쨌든 하더라도 입법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세 문제 이런 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기 앞으로 2번을 사실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 협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 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실제로 자유한국당 없이 어제는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과 팩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함께 얘기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150명이 넘어가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건 야밤에 그 날치기 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정세균 의장이 야당 대표들을 다 원내대표단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다 모여서 본회의에 의결을 상정을 해서 의결하자라고 합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다 모였었는데 모여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얘기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이 표기를 했는데 147명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27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적이 과반은 돼야 되거든요. 150명의 제적이 된다면 거기서 찬성 반대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150명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딴 데 가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한 거죠. 아니한 건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방심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나가버리니까 네. 150명이 안 되니까 표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해프닝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정세균 의장이 여든 야든 이것은 뭐 이긴 사람도 없고 다 패배고 상당히 국회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좀 높은 의지로서 함께 뭘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안 지키고 신의도 깨고 그런 부분은 아니냐 이렇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10분 안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은 오늘 하고 아니면 월요일 하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본회의 참가하기로 다시 들어와서 이게 통과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또 이런 일침을 좀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 때에 이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의의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장이 이 여도 야도 패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여야 역할이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를 한번 말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당내 이제 그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뭐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이 사실 국회에 와서 굉장히 이 추경을 빨리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상당히 여야를 다 따면 전방위 아마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 사격했다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원내 의원들을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야당만 믿고 그냥 당연히 되겠지 이런 안이한 문제도 했다는 것도 잘못됐고요. 물론 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정부 조직법이나 추경 그다음 인사 문제를 전부 연계시켜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안이 뭐 역대 45일 만에 일단 뭐 이게 통과될 정도로 했으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럽겠죠. 그러나 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볼 적에는 그런 협치할 수 있는 틀을 국회의장이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야는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의장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국회의장이 이 추경을 통과해서 본인의 어떤 소회를 밝혔지만은 국회의장께서도 정말로 이 여야의 이 충돌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다. 그래서 뭐 국회의장께서 지금 뭐 일침을 놓지만은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도 있었고요, 개편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한테는 이제 일단 재원을 마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이제 두 명의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0대 국정과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이번에 나타난 것은 이제 협치란 얘기하고 국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120석이라는 여당 의석수로 이 문제를 개혁과제에 대한 관련 법률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한 460여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460여 개의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개정하거나 그런 재개정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120석 갖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치라는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처럼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역할을 할 때 과연 뭐 지금 원내 전략은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끌어들여서 일단 150석을 넘기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한국당을 고립시켜서 끌어오게 해서 나간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런 전략이 가을 정
정기국회도 계속 통용되고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정계 개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년쯤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한테는 쥐어져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고 추경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일단 정부를 제대로 이제 구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100대 과제를 지금 국정 100대 과제를 수행했는데 거기에 지금 178조가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은 뭐냐면은 예산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인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자연 증가를 60조로 좀 봤거든요. 네. 과연 이 세금 자연 증가를 60조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 이 지금 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게 세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경제가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가 또 가벼워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 조세 저항에 좀 부닥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정세와 관련돼서 입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설득할 것인지 예. 지금 뭐 추미애 대표하고 당정 간의 어떤 협조는 지금 뭐 정세하겠다는 이전 협조 당에서 앞서고 지금 청와대 뒤에서 받치고 하는 이 모양새는 괜찮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입법부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그 중요한 과제로 금년은 아마 될 겁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